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통화 패권을 가지게 된 미국이 1970년대 들어서 달러 패권이 어떻게 위태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미국은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했는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70년대 그때는 달러화에 특별한 경쟁이 되는 화폐가 있었던 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경제권이 커진 지역들의 화폐들이 등장하면서 달러하고 티격태격 마찰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달러 패권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패권 경쟁 또는 패권에 대한 도전, 이런 형태로 표현된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미국이 가진 기축통화 지위와 점유율을 뺏는 수준의 경쟁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각국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 비중이나 외환보유고를 늘릴 때 어떤 화폐를 중심으로 하는지, 그리고 외화채권 등을 발행할 때 주로 무슨 통화로 된 채권을 발행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엄밀히 말해 미래는 몰라도 아직 현재로서는 달러의 지위를 뺏을 수 있는 통화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통화보다 달러 사용 비중도 선호도도 압도적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니 경쟁이니 하는 이런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기존의 달러 결제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거래에서 달러를 쓰는 것보다는 다른 화폐를 쓰는 게 유리한 나라들도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일단 환전 수수료부터 손해고.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금리 크게 올릴 때 느낀 분들도 많았겠지만, 아무리 각국이 자국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화폐 주권이 있다고 한들 국제거래에서 달러를 써야 하는 한에는 달러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순 없죠. 예를 들어 자국 경제 상황에서는 금리를 더 안 올려도 되는데 미국이 올리면 따라 올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국제 질서가 아무리 강자의 논리라고 하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달러 기축통화 제도가 불합리할 때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를 사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미국은 도전이자 달러 질서에 대한 심각한 방해로 보는 거고요. 다른 화폐로 거래하는 걸 그대로 놔두면 갈수록 거래 금액이 계속 커질 거고, 그럼 야금야금 국제거래 비중을 잠식해 가게 되는 겁니다. 또 그걸 보고 다른 데서도 따라할 거고. 그쵸.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역의 달러 영향력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달러 수요까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패권 도전, 경쟁, 이렇게 쓰는 말의 의미는 달러 지위를 빼앗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달러 거래 질서에서 벗어나서 다른 화폐로 거래하고 사용하는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물 흐리는 미꾸라지처럼 보이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그것도 무시는 못하겠네요. 그렇게 확대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는 패권 도전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21세기 들어서부터는 세계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미국 외의 다른 경제권들이 커져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유로화나 위안화 같은 이런 화폐들이 힘을 얻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나라들이 중국 중심의 경제권 구축이라는 이런 말들을 자주 쓰면서 노골적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이런 시도들이 크고 작게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미국 달러 패권이 도전받는 일들도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2000년대 들어 달러 패권에 제일 처음 도전한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중동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유로화가 본격 사용되기 전에 유예기간이었던 2001년부터 석유 결제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페트로달러가 갖춘 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러다 이제 2003년에 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발표로는 이라크가 대량의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고 심각한 인권 탄압 등의 이유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조사해서 보니까 생화학 무기 이런 거 없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라크 전쟁의 이유는 이라크의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거고, 이걸로 당시 이라크 정부가 정권 교체를 당한 거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음모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물론 음모론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밝혀질 수 없는 건 결국 음모론으로 남는 거죠. 미국이 달러에 도전해서 그랬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음모론이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2006년에도 달러 패권이 도전받는 일이 생깁니다. 먼저 시리아가 2006년 3월부터 국제거래에서 달러 이용을 중단하게 되고요. 시리아요? 네.
원유 거래도 달러에서 유로화로 바꾸게 됩니다. 거래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에 이란이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중동의 반미 국가들이 움직인 거네요. 맞아요. 이란은 2006년부터 원유 거래를 할 때 달러 이외의 통화를 쓴다는 그런 정책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이 정책에 따라 유로화와 엔화 등 달러 외의 다양한 통화가 원유 결제에 사용되게 됩니다. 특히 2006년 12월부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을 달러에서 유로화로 바꾸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원유 결제도 유로화로 하겠다고 선언하게 됐어요. 이러니까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는데 이때 만들어진 이란 제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이 이걸 활용해서 이란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법은 이란한테 무기 수출도 못하게 하고 외국은행이 이란한테 대출도 못하게 하는 법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세게 만들어서 이란 국영은행과의 금융거래도 완전 막아버리고 이란 군을 상대로 자산 동결 조치까지 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압박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요때는 무슨 명분이었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제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이때 당시 명분은 핵이었습니다. 반서방 성향의 이란 대통령이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제재도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럼 이건 진짜 핵 때문에 제재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맞죠. 핵 개발하려면 미국의 제재가 뒤따를 거고 그러려면 이란은 미국의 경제 권역에서 탈피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란이 달러에서 자유로워져야 경제 제재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출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란은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니만큼 석유 결제 달러로 하는 건 피해야 됐던 거죠. 그게 또 핵뿐만 아니라 페트로달러를 건드리는 게 되네요. 그쵸. 근데 날이 갈수록 이런 이란에 대한 제재가 계속 심해지니까 2012년에 들어 이란이 다른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중국과 인도, 터키하고 거래하면서 이제는 금을 원유 결제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이때부터는 중국하고 거래를 할 때 위안화로 결제를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빡치죠. 국방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란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도 때리게 되고요. 이란의 원유 수출을 원천적으로 막아서게 됩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한 명분은 석유 문제 가지고만 때리면 모양이 좀 빠지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란 핵에 대한 조치였는데요. 근데 속내는 당시 달러로만 석유 대금을 결제할 수 있었던 그런 원유 결제 질서를 이란이 부정했다는 사실에 더 열받은 것도 맞고 그래서 더 세게 때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이란 제재에 대한 결과도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2012년 이후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가 발효되고 이란이 경제적으로 입은 손실을 보면 당시 1,6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란의 석유 판매 수입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됐는데요. 석유 판매 수입으로 2011년에만 해도 1,200억 달러를 벌었는데 제재 조치가 생기고 2013년에 보니까 350억 달러까지 감소하게 됐죠. 석유 수출 규모도 60%나 줄어들게 됐고요. 한참 미국이 중동의 개입 범위 늘리고 있던 그 시기에 동시에 유로화가 등장하면서 달러하고 거리를 두려는 중동 산유국들의 시도가 은근히 있었네요. 네. 그리고 요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리비아도 달러 패권에 도전한 나라인데요. 사건은 2009년에 시작됩니다. 당시 리비아 독재자였던 카다피가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들을 모아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달러하고 유로화 이런 거 쓰지 말고 골드 디나르라고 해서 새로운 통화인 금화로 원유 결제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2억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 연합의 공용 통화로 쓰자는 겁니다. 실제로 남아공을 제외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를 지지했고요. 아랍 국가들까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건 좀 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결과가 어떠냐? 뻔하죠. 카다피는 암살당하게 되고요. 원유 결제와 공용 통화로 골드 디나르를 사용하자고 했던 그의 제안은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카다피의 사망이 공식적으로는 리비아 내전에서 반군에 의해 암살당한 걸로 발표됐는데요. 근데 당시 카다피의 절친으로 알려진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인 차베스는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중심이 된 서방 나토군이 카다피를 암살했다는 거예요. 물론 음모론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또 완전 허무맹랑한 소리도 아닌 게 그 전에 영국 정보기관이 카다피 암살 계획을 세운 게 내부 폭로를 통해서 밝혀진 사건도 있었고요.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카다피 암살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카다피가 살아생전에 제일 걱정했던 게 또 미군에 의한 암살이었다는 게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죠.
사실 중동 국가의 권력자들이 대부분 독재자고 서방 세계 문화에서 봤을 때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명분 쌓기도 좋고 개입하는데 여론에 대한 부담감도 딴 데보다 덜한 경향은 있죠. 맞아요.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이제 2010년대 들면서 달러 패권 지위에 도전하는 중국 위안화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이란 얘기 때 이미 다룬 것처럼 2012년부터 달러에 대한 중국 위안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사실 위안화 패권 도전 문제는 시진핑 집권이 되게 크게 작용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게 될 때 중국몽이라는 걸 선언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내세운 전략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위안화의 기축통화 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략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실행되고 있었던 거고요. 2017년에 들어서는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페트로 위안화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산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일환으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장관 같은 경우는 유가 표시를 위안화로 하겠다는 그런 성명 발표까지 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2018년 3월에는 중국이 상하이 선물거래소에다가 원유 가격을 위안화로 표시하는 그런 원유 선물거래 시장을 개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 자체가 달러로 표시되고 이 기준으로 원유 선물 거래가 되는 건데 이걸 바꿔서 위안화로 표시되는 그런 원유 선물 거래 시장을 만든 거죠. 중국이 금융시장을 이용해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이었어요. 아, 이거 재밌네요. 네.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달러 패권 도전에 중국을 거들어 러시아까지 등장하게 되는데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중국 위안화 사용을 늘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기들이 가진 외환 보유고 중에서 달러도 있고 위안화도 있고 다양한데 근데 위안화 비중이 기존에 5%였는데 이걸 15%까지 늘려서 그렇게 쓰기로 결정한 거죠.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일에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영국 메이저 석유 회사인 BP가 중국의 원유 대금 결제를 위안화로 하는 일도 있었고요. 여기에 중국과 사우디도 지금 계속 원유 수출 대금을 위안화로 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페트로 위안화 전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예정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원유 거래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로 바뀌는 게 기축 통화인 달러 위상을 약화시키게 만드는 거고 이게 또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근데 중국 입장도 나름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은 있습니다. 중국 입장은 이렇죠.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 됐고요. 일평균 기준으로 봐도 중국은 이미 미국보다도 더 많은 원유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늘려야 되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아니 전 세계 원유를 내가 제일 많이 사서 쓰는데 내 돈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아예 달러 쓰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위안화로도 같이 결제하겠다 이 말인데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 가지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원유 결제 수단을 위안화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달러 패권 지위를 흔든다는 의미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실제 사실이기도 한 겁니다. 중국이 거래하는 원유 대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지금 달러 패권이 예전만 못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는 바람에 신뢰도가 떨어졌고요. 지금처럼 미국 국내 경제 상황만 보고 추진하는 통화정책 피해를 다른 국가들이 고스란히 맞으면서 달러 기축 통화제도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달러 패권이 약해졌을 뿐 판이 뒤집히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가 쓸 수 있는 카드보다 이미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쓸 수 있는 패가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많아지는 만큼 미국은 달러 위상이 좀 더 견고해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화폐 개념을 벗어나서 판을 얻고 새 판을 짜는 것도 미국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은 패권을 지켜나가게 될 거고 그 노력이 커질수록 국제 정세나 경제에 미칠 그 불확실성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나름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요. 국제 질서는 강자를 위해 설계될 수밖에 없는데 통화 패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다음 주는 명절이 있는 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역과 관련된 상식 차원의 영상들을 몰아보기식으로 업로드 시킬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재밌으니까 챙겨봐 주시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